지금부터 17년 전에 있었던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 대학가 근처에서 살았고 정확히는 동의대학교 근처였는데 대학교 주변이라서 그런지 빌라나 반지하 같은 월세방이 많았었죠. 저희 집은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었고 좁은 월세방에 5인 가족이 살면서 정말 힘들게 지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학력이 좋지 않았던 때문인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저임금 노동자, 워킹푸어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새 옷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옷을 물려입는 건 기본이고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어 항상 주민센터에서 지원받은 쌀로 죽을 해먹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중학교 시절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정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초등학교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붙어 지내다 보니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 친구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알바를 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전단지 알바밖에 없었죠. 친구는 어린 나이에 전단지 알바를 하다가 성 관련 나쁜 일을 당하게 됐고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난 우울증과 실어증에 빠져 대인 기피증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다름없었던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됐죠. 그렇게 2년이나 시간이 흘러갈 때쯤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나? 근데 내랑 같이 알바할래? 2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알바를 하자니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먼저 연락을 해준 친구가 고맙기도 해서 친구 말을 듣고 알바를 하게 됐죠. 저는 친구를 따라 외과 의원이라고 적힌 건물로 들어갔고 실내는 평범한 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뜻밖에도 정말 좋은 알바였는데 병원에서 손님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적고 서류 정리를 하는 비교적 쉬운 알바였죠. 그 당시 최저임금이 4,000원 정도였는데 서류 정리만 하는데도 시급을 10,000원 가까이 주니 굉장히 좋은 알바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점이라고는 하루 3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지만 학생 신분에 정말 큰 돈이었죠. 저는 친구에게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좋은 알바까지 소개해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2번, 주말에만 알바를 했고 그 돈으로 분식집도 가고 쇼핑몰에 들려 구경도 하면서 예전처럼 친구와 가깝게 지냈죠. 그리고 친구가 한창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주말 알바를 끝내고 평일이 되어 학교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알바하는 곳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고 쉬는 시간에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돈을 줄 테니까 헌혈을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혈은 돈을 안 받고도 하는 거니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죠. 그날 병원을 가서 헌혈을 했고 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어요. 저는 병원을 빠져나와 그 돈으로 친구의 선물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근처 액세서리 샵에 들려 부모님 선물과 친구에게 줄 선물까지 사고 메모지에 편지까지 써서 주말에 주려고 준비했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끊어졌고 잘못 걸려온 전화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알바도 갈 겸 친구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친구 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친구는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저보고 친구 행방을 묻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을 했고 친구 없이 혼자 알바를 하러 가게 됐죠. 그때까지는 혼자 말도 없이 여행을 갔나 싶어 친구에게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저는 혼자서 병원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적는 알바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저를 수술실로 데려가 수술 보조를 하라는 거였죠.
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사람 피 보는 것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냥 집으로 갈게요. 그 말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 순간 갑자기 멍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겠고 한참 뒤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이상한 방에 누워 있더라고요. 나가려고 주변을 살폈지만 창문도 없고 문 하나 달린 구조라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문을 살짝 열었더니 다행히 아무도 없더군요. 그리고 병원 복도를 지나 창문 밖을 봤는데 벌써 해는 져버린 상태였고 꽤 오랜 시간 누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제 몸에 상해도 없었고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기절한 거고 병원 직원들이 여기로 옮겨놓은 거라 추측했죠. 저는 집으로 가려고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아래층인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방으로 유인해서 가스를 틀어 기절시키고 보통은 한 방에 묶어서 감시하는데 저는 성폭행을 해야 돼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제야 제 옷을 살폈더니 속옷이 없었고 시계와 목걸이까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 계단을 내려가는데 야, 거기 안 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겁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분명 잡힐 거라 생각하고 저는 2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죠. 뛰어내리면서 다리가 삐끗했는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만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무서움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 남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도망치면 네 친구 죽는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할 틈도 없었고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무사히 빠져나와 근처 파출소로 가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경찰은 병원으로 출동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전화를 받자마자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냐면서 묻는 겁니다. 경찰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황당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 당시 입은 옷들과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채취하고 병원에 가서 성폭행 당한 기록까지 받아 경찰서에 제출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진행이 되는 줄 알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말만 들은 채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고 해당 병원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영업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병원 위치가 외곽 변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떡하니 위치하는 병원입니다. 상호명은 없이 간판에 외과 의원이라고만 돼 있었고 실제 운영을 하는 병원이며 구급차도 존재했어요. 분명 경찰서에서 친구 관련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실종 상태고 제 피해 사실 또한 진행이 되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지금은 타 지역으로 왔지만 문제의 그 병원은 제가 부산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영업을 한 상태였고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자들 인적사항만 받고 검사를 하는 것만 봤지 실제 수술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도대체 그 병원은 무슨 목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서 알아봤지만 계속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말만 들었고 최근에 들었던 내용은 다른 곳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말을 듣게 됐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친구의 행방은 여전히 실종 상태고 사실상 사망을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친구 부모님은 현재도 친구를 찾는 중입니다. 저는 그때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제가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갔더라면 저와 친구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아직도 병원 관련 일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사건은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된다고 들었고 결국 어떠한 조치도 없이 끝나버리게 됐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 진실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한창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태수야, 취직은 했니? 어머니의 지인분,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가끔 저희 집에 놀러와서 용돈도 주셨던 이모의 전화였습니다. 아니요,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이모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게 화장품 반판 일이었죠. 이모는 1년 안에 자리를 잡게 해준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어머니께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판매가 대세지만 그 당시는 사람을 만나가면서 홍보를 하는 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용 손실이 많았죠. 그리고 제품 특성상 여성 직원들이 많은 편이어서 남자로서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모 말을 믿고 시작한 거라 1년만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생각보다 일은 재미있었고 젊은 총각이 화장품을 판매하고 다니니까 아들 같아서 그랬던 건지 구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무실이 계양구에 위치해서 그날은 계산동 근처로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집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빌라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1동과 2동, 총 2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빌라였죠. 빌라 입구로 들어가면 회색 현관문이 나란히 보이고 바로 옆은 계단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1동으로 먼저 들어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기다렸죠.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고 화장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제가 판매했던 제품이 메리켈이라는 제품인데 여성분들이 선호하던 브랜드였죠. 그날따라 운이 좋았던 건지 방문했던 첫 집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기분 좋게 빌라 입구로 나왔습니다. 원래 방문하면서 화장품 샘플이나 사은품을 많이 드리는데 그날은 샘플 가질 수가 없어서 다음 방문 때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바로 옆 이동으로 들어갔고 301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은 아무도 없는지 인기척이 없었고 301호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보자마자 뭔가 음침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머리 길이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정말 긴 머리였고 거기다 얼굴까지 숙이고 있어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명함을 건네주고 설명을 했더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죠. 거실에 앉아서 그 여자에게 제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악취가 나더라고요. 암모니아 냄새도 아니고 아무튼 설명하기 힘든 냄새였습니다. 계속 그 냄새를 맡으니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했죠. 저는 설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음에 다시 온다고 하니까 그 여자 눈빛이 묘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보다도 당장이라도 구토가 나올 것 같아서 서둘러 물건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 아기 좀 보실래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방에서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파서 얼른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서둘러 인사하고 그 집을 빠져나왔고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었죠. 집에 와서도 그 냄새가 뭘까 생각을 해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빌라를 찾아가게 됐죠. 화장품을 구입한 아주머니께 샘플도 드릴 겸 앞전에 이동 301호에 방문했을 때 냄새 때문에 나와버린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다시 찾아갔던 겁니다. 저는 1동으로 들어가 아주머니를 찾아뵙고 2동으로 들어갔는데 301호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집 302호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고 저를 보고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301호 손님이야? 거기 이제 아무도 없어. 저는 화장품 판매 때문에 들린 거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였죠. 이틀 전 저녁쯤이었지. 내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빌라 입구에서 어떤 여자가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등에 아이를 업고 있었어. 그걸 보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재우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빌라 입구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서 입구 쪽을 보니까 아기 엄마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있더라고. 그런데 그거 있잖아. 너무 놀라서 주저앉은 거. 딱 그 모습이었어. 그때 아기 엄마가 아주머니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1층으로 곧장 뛰어내려갔지. 다행히 아주머니는 무사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어. 그런데 아이 엄마 모습이 너무나 충격이었어. 아저씨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계시다 힘들게 말을 꺼냈죠. 아기 엄마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끼니 챙기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어서 화가 나면 뭐든 집어던지는 버릇이 있었다죠. 제가 그 집에 방문하기 일주일 전 아기 엄마는 물건을 집어던지다 아이가 물건에 맞아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아이는 결국 사망했고 아기 엄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가 잠을 자는 거라 믿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악취가 났던 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였던 겁니다. 며칠 후 빌라 입구에서 사망한 아이를 업고 돌아다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를 마주쳤고 지나가던 아주머니는 이상한 냄새가 나서 아이를 무심코 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 엄마가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아저씨가 급하게 2층으로 내려왔던 거죠. 아저씨도 아주머니에게 들었던 내용이라고 했고 아기 엄마가 갑자기 목을 조른 이유가 아이 얼굴을 봤다는 게 이유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편으로 참 씁쓸했죠. 아이가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그날 제가 아이 얼굴을 봤더라면 저도 안전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들면서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나름 열심히 일했지만 방문 판매 자체가 다단계 업종이라 오히려 빚만 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서운 일까지 겪으면서 돈도 벌지 못했던 거죠. 오래전 경험이지만 잊을 수 없는 섬뜩한 일이었고 성별을 떠나서 누구든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경험이고 주변 지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도 방문 판매가 많은데 문을 열어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피부 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5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피부샵에서 일하고 있는 언니 제안을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됐죠. 피부샵 내에 마사지샵이 달려있는 특이한 구조의 가게였고 피부 관리를 하러 온 손님들이 원하시면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언니는 피부 관리, 저는 마사지 담당이었는데 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미진아, 언니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언니가 하는 말은 고객들 집으로 찾아가서 피부 관리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는 출장 관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묻는 겁니다. 그 당시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앉아서 손님만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언니 말을 듣고 한참 고민하다 결국 출장 관리를 해보기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출장 관리는 샵에 방문할 수 없는 일부 고객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 또는 거동이 힘든 환자나 노인들에 한해서 가능했죠. 그 외는 불법이라 언니와 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약 전화를 받게 됐고 저는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죠. 관리를 받는 고객님은 30대 여성분인데 산후관리 때문에 전화를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홍제동에 있는 조그만 모텔이었어요. 가끔 가다 혼자 편하게 관리받기 위해 모텔로 오시는 여성 고객분들도 계셔서 의심 없이 목적지로 향했고 모텔방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왔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죠. 당연히 여자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오시는 겁니다. 뭐지? 잠시만요. 제가 잘못 온 것 같아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여기가 맞았어요. 그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출장 마사지 맞죠? 사실은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예약한 건데 주소를 잘못 보냈나 보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아내가 있는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출장 관리비를 손에 쥐어주면서 주차장으로 서둘러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아저씨 차에 타게 됐고 모텔 위치가 홍제일동이었는데 대략 15분 정도 이동해 개미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벽화마을로 유명한 곳인데 사건이 있을 당시는 벽화가 그려지지 않을 때였고 그때 모습은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달동네 풍경이었죠. 아저씨는 한적한 곳에 주차하고 나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고 그날따라 날씨도 좋아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앞장서서 가고 저는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차로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참 걸어가니 계단이 보였고 계단을 올라가기 전 보이는 집 마당에서 진돗개가 짖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 집을 지나쳐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고 아저씨가 향한 곳은 골목 끝집이었는데 양 옆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보였습니다. 파란 색상의 녹이 쓸어있는 철문이었는데 문을 열어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됐죠. 밖에서 봤던 모습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고 여기서 살면 정말 힘드시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뭔가를 보게 됐는데 그게 신발장을 보니까 남자 신발만 가득하고 여자 신발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시죠. 그래서 아저씨와 같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납치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아저씨가 다가와서 한마디 하는데 와이프가 잠시 일이 있어서 나은 것 같은데 전화해 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는 전화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나가려고 현관문을 쳐다봤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옛날 집이라 도어락이 아니고 열쇠로 여는 문이었는데 문 주변으로 자물쇠 여러 개를 달아 고정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열쇠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했고 언니에게 제 사항을 알리기 위해 그 자리에서 문자를 여러 번 보냈죠. 바로 그때 아저씨가 제 휴대폰을 가로채더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위협을 하기 시작했죠. 사과 정도 깎는 조그만 칼이었는데 칼 크기보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진정하시고 칼 내려놓으세요. 무서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 분위기에 소리를 질렀다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저씨를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점점 차분해지더니 갑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군요.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고 남은 건 오래된 집밖에 없다. 이 집에 오면 아내 생각이 나서 모텔에서 혼자 지내는데 너무 외롭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정말 섬뜩했습니다. 때마침 누가 왔는지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아저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죠.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액션을 취하더군요. 현관 밖에서는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뭘 점검해야 된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같았죠.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이 다음에 오라고 했지만 현관 앞에 있는 여자는 집요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저씨가 짜증을 내면서 자물쇠를 풀고 현관을 열었는데 문 앞에 있는 건 경찰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저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경찰분께 들었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곳은 무허가로 지어진 집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살다가 버리고 간 빈집들이 많다고 들었죠. 지금이야 집마다 관리 번호가 붙어 있어서 이런 일이 드물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던데 빈집을 찾아내 본인 집처럼 가장한 뒤 몰래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그 아저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2차례나 이곳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저씨와 걸어갈 때 진돗개가 있는 집을 지나쳤는데 그 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나왔고 아저씨와 제가 빈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할머니는 평소 부분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기억이 흐리신지 정확한 집을 알려주지 못해서 경찰분들이 한참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몇 차례나 말씀드리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언니와 통화를 했고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니 깜짝 놀라면서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분명 여자가 예약을 했는데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죠.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출장 관리를 받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출장을 하지 않기로 했던 터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장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간 여자 목소리에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바뀌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나 본 적 있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쳐서 전화를 끊었고 그 목소리는 한 달 전쯤 들었던 아저씨 목소리였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2번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또 다른 출장하는 곳에 전화해서 범죄를 저지를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현행범으로 검거됐는데 한 달 만에 전화가 온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하려고 했으나 그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가게까지 찾아올 것 같아 조용히 넘어갔죠. 요즘 같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는 어린 나이라 그랬던 건지 보복당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그 아저씨 목소리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백수일 때는 몰랐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부모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룸 보증금만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조금씩 갚는다고 이야기하니 걱정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혼자 살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남자 혼자 있으면 밥 챙겨 먹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건장한 20대 남자라 치안이나 범죄에 노출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한 달 정도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술 마시면서 놀고 밤을 새면서 게임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섬뜩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네요. 5년 전 7월 1일 회사 일을 끝마치고 별다른 스케줄이 없어 곧장 집으로 들어왔죠. 시간은 7시에서 8시쯤 됐을 겁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야식이나 먹을까 해서 배달 어플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배달 주문을 하고 나서 게임을 하기 위해 곧장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죠. 30분 정도 지났을 때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배달 시간이 60분이 걸린다고 해도 가끔 일찍 오는 경우가 있어서 당연히 배달이겠지 하고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당황스러웠죠. 문 앞에는 스님으로 보이는 60대 그리고 덩치가 좋은 남자와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서 있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다급하게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물을 따라서 드렸죠. 스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물을 마시더니
복 받으실 거라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사냐고 물어보더군요.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야식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와 방해를 하니까 슬슬 짜증이 났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까 물 다 드셨으면 물잔 주고 가시라고 했더니 스님 뒤에 서 있던 덩치 좋은 남자가 무작정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릴 틈도 없이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왔고 스님과 옆에 있던 아주머니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너무 놀랐던 저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저에게 다른 집들은 문전박대를 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청년은 다르다면서 고맙다며 선물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선물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으로 나가봤더니 배달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특히 침착하던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배달을 받고 나서 거실로 들어왔고 마지막 경고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잘생긴 총각,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선물만 주고 갈게. 선물은 차 안에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말하는 선물은 최신형 컴퓨터라고 하더군요. 물 한 잔 줬다고 컴퓨터를 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덩치 큰 남자가 다가오더니 신고하면 경찰 도착하기 전에 가만 안 둔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리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라고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없는데 뭐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경찰이 오자 저희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신고 내용 중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은 저희 집에 방문했던 배달 기사였는데 원룸 입구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다고 하는 거였죠. 봉고차 한 대가 원룸 입구에 있었고 봉고차 주변에 성인 남자 3명이 돌아다니는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으로 배달 왔을 때 음식은 1인분인데 신발장을 보니 각기 다른 신발들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신고 이유는 배달을 끝내고 오토바이로 향하는데 봉고차 주변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 3명이 봉고차 주변에서 담배를 태우며 젊으니까 돈 좀 되겠다고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던데 배달 기사분이 그 대화를 듣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죠. 그 사람들은 특수주거 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사이버 단체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물 한 잔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종교 홍보를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다던데 갑작스럽게 들어와 선물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 입구에 서 있던 봉고차 주변에 있던 남자들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다고 들었죠. 친구들 생각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같은 패거리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입니다. 원룸의 경우 대부분 혼자 살다 보니 범행 대상이 되기 쉽고 선물을 준다고 유인해서 봉고차에 태우려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속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같이 내려갔다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고 섬뜩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물 한 잔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었습니다. 물론 문을 열어주진 않았지만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섬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제가 2003년 기준으로 마흔이니까 3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자랑 같지만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몸매가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 덕에 20대 때는 여성분과 연애를 많이 했지만 아쉽게도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고 전부 헤어졌죠. 그리고 30대에 들어서고 나니 하는 일도 바빠지고 연애할 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누군가를 만나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만나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감정 싸움을 해야 하는 것도 너무 피곤했죠. 뭐 그렇게 지내다 금방 30대 중반이 됐고 그 시점부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여자는 없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요즘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여유되면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30대 후반에 접어드니 친척들까지 제 근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 설날과 추석날이 제일 싫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결혼을 꼭 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게 아버지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탓도 컸죠. 에이,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중매 결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매는 싫다고 연애 결혼을 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죠. 저보다 4살 연하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참하고 미인이라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예전부터 어머니는 철학관에 들려 사주나 운세를 보셨는데 거기서 만났던 할머니가 중매를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연결시켜줬던 부부들은 하나같이 잘 산다며 소문이 났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할머니를 찾아가 부탁을 드렸고 사진 한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본 거였고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사진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서 어머니 의견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조용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게 됩니다. 첫 만남이라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중매 서시는 할머니가 도착했고 상대방 여자분이 도착 전까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재물 운이 들어올 거라고 서로 아주 잘 맞는 궁합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약속 시간에 맞춰 상대 여자분이 도착했고 중매 할머니는 카페를 나가셨죠. 여자분은 사진과 흡사한 외모로 굉장히 호감형이었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래 중매를 하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과 저는 학벌부터 다르더군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를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처지고 여자분은 부산에서 알아주는 4년 대학에 거기다 석사 과정까지 수료했다고 했죠. 현재는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한다고 하던데 연봉까지 듣고 나니 제가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자분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저기요,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저랑 만나면 그쪽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제 학벌과 직업까지 알고 여기에 나온 거고 만약 싫었으면 중매 거절을 했을 거라고 대답했죠. 다만 여성분은 학벌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던데 그건 건강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검진을 같이 받아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고 카페에서 나와 저녁까지 먹고 그날 데이트는 끝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오늘 어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니까 사진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제 대답을 듣고 나서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고 저도 뭔가 효도를 한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여자분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아버님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님만 계셨는데 혹시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기 30분 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날 아버님은 뵙지 못했고 어머님은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웨딩 사진을 찍고 예식장과 신혼여행까지 계약할 동안 아버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상견례 날에도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고 제가 꼭 집으로 찾아가는 날만 일이 있다고 하셨죠. 뭐 그때는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만 생각했고 여자친구네 식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정말 섬뜩한 사실을 알게 됐죠. 사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못해서 그날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지 않고 여자친구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여자친구 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힘들게 걸어오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양쪽으로 나란히 서서 부축을 하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여자친구에게 다가갔더니 못 볼 거라도 본 것 마냥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던 중년 남자는 지금까지 뵙지 못한 아버님이었죠.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더니 인사도 받지 않고 어머님과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자친구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말도 없이 여기서 뭐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결혼 전에 프로포즈라도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며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여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먹고 할 말을 잃었죠. 사실 여자친구 아버님은 간암을 앓고 있어 간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여자친구 가족과 친척 중에는 기증자가 없다고 저보고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아버님과 혈액형도 같고 제가 평소에 술도 먹지 않으니까 기증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것보다 건강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말이 생각나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 여자친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건강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말하는 분위기로는 간 기증을 위해서 저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여자친구는 그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화가 난 어머니는 중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들리는 소문에는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중매 할머니를 처음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몇 가지를 물어보셨다고 했죠. 키와 몸무게 그리고 혈액형을 물어봤다고 하던데 요즘 중매는 건강까지 신경 써야 된다며 어디 아픈 곳이나 수술한 적 없냐고 물어봤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간 기증 때문에 접근한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당하고 나니 중매도 믿지 못하겠고 커플 매니저를 통해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겁부터 나더라고요. 사연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인데 만약 그대로 결혼까지 했더라면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기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를 알게 된 건 중식집 배달을 하면서였죠. 규모가 있는 가게라 헐 손님도 많았지만 정말 바쁠 때가 아니면 대행 기사를 부르지 않고 저희가 모든 배달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저 포함 고정 기사가 3명 정도면 중식집에서 꽤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정직원 기사 2명에 1명은 파트타임제였죠. 가게는 24시간 영업이었고 주야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홀 영업시간이 변경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제일 오래 근무했고 사장님과 거리낌 없이 지냈던 탓인지 그날 영업을 종료하고 사장님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홀 매출도 줄어들고 요즘 가게가 힘들다고 24시간 영업 대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영업시간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안타깝게도 기사 3명 중에 1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건 정직원 기사 2명에 파트타임 1명인데 사장님은 정직원 기사 1명을 해고하고 파트타임 뛰는 친구를 정직으로 채용하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정말 고민이 됐던 게 나름 저와 가깝게 지냈던 형님이었던지라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같이 일하던 형님은 해고되었고 파트타임에 일하는 친구가 정직이 되었죠. 교대 근무가 없어지고 그 친구와 둘이서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발도 빠르고 눈치도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왜 채용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일주일 정도 같이 근무하고 서로 친해질 겸 술 한잔하기로 했고, 밤늦게 영업하는 술집도 없어서 편의점에서 소주와 간단한 안주를 사서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술을 한잔하게 됐고, 그제서야 저와 나이가 같다는 걸 알게 됐죠. 시간이 늦어 친구는 원룸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고,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눈을 뜨게 됐는데, 옆에 친구가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안 자냐고 물었더니 중요한 대화 중이라서 먼저 자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물을 마시고 나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서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친구가 하고 있던 건 휴대폰 채팅이었는데, 뉴스나 TV를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겠지?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는 일이 끝나고 저와 한잔할 때는 원룸에서 자고 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약속이 있다고 가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친구를 보내고 저는 잠이 들었고, 미친 듯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친구가 서 있었는데 몸을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농담으로 귀신이라도 봤냐면서 약속 있다고 하고서 왜 다시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죠. 평소 휴대폰으로 채팅을 즐겨 하던 친구는 어떤 여자와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상대방 닉네임은 꽃님이라고 했고, 나이는 20대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했던 채팅 앱 기능 중에 본인이 있는 위치 5km 안에서 랜덤으로 상대와 채팅을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대부분 만남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채팅을 하던 여자는 친구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건 상황극을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상황극이라는 게 평범하게 만나서 즐기는 건 재미가 없으니 납치를 당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관계를 한 척, 연기를 하자는 말이었죠. 처음에 친구도 장난이겠지 하고서 채팅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채팅으로 사는 곳 위치까지 알려줬다던데, 제가 사는 원룸 좀 근방이었고, 그 여자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했죠. 친구는 여자를 만나려고 여자가 사는 원룸 앞까지 찾아갔고, 채팅으로 도착했다고 연락을 하니까 원룸 문 앞에서 노크를 10번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공동 현관문을 지나쳐 원룸 현관 앞에서 노크를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고 했죠. 친구는 속았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고 합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고, 여자와 약속한 대로 상황극을 하기 위해 침대로 다가가 여자를 제압했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의식이 없는 건지 몸이 축 처진 상태였고, 그걸 알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죠. 순간 머릿속에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침대 밑에서 미세한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침대 밑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죠. 그걸 보고 나서 뒤도 안 보고 저희 집으로 뛰어왔다고 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친구에게 분명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친구는 조사를 받게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건의 내막은 충격이었습니다. 친구와 채팅을 한 사람은 30대 여자가 아니었고 20대 남자라고 밝혀졌는데,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원룸에서 한 커플이 동거 중이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 몰래 클럽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큰 싸움이 있었고, 화가 난 남자친구는 여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자인 척 채팅을 하고 남자를 집으로 유인했던 거였죠. 혹시나 반항을 하거나 계획이 실패할까 싶어서 수면 유도제까지 먹였다고 하더군요. 남자를 끌어들이고 그 장면을 녹화해서 협박하려고 했다던데, 정말 제정신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노크하고 바로 문을 열어주면 몸을 숨길 시간이 부족하니까 현관 내시경으로 한참 친구를 보고 있다가 친구가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 남자는 문을 열고 침대 밑으로 숨었다고 했죠. 친구는 하비아의 원룸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주거 침입 및 강간 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터넷 만남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특히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채팅 앱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친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도 들고 내년이면 출소하는 친구인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